네, 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5월 31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다소 장중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등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 결과는 최소한 나쁘지 않았죠. 종합지수가 15포인트 정도, 퍼센트지로 봤을 때 0.48%, 이 정도면 괜찮은, 아주 시원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종합지수의 움직임은 약간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가는 나쁘지 않은 장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총 상위 초대형주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또 LG화학도 포함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죠. 자,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아직은 좀 답답하죠. 해서 전반적인 현재 상황은 일단 다른 종목 다 포함해서는 뭐 나쁘지 않으나, 하지만 우리 종목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아쉬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기다려야 되겠죠. 결국 이런 장세는 여름 장세를 거쳐서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군들이 힘을 낼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어차피 이중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 장기 정석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에 크게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종목은 절대 팔지 마십시오. 무조건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쯤 이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정석 투자가 아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 정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두 종목은 현재 매수를 해놔서 우리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삼아 줘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좀 볼 때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개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아주 대중적인 그런 종목 장세의 성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중적 종목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바이오가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 IT 중소형주,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나 소재, 그리고 부품, 특히 스마트폰 부품도 포함이 되고요. 5G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들 종목군들이 일반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대중적인 중소형 종목군들일 텐데요. 자, 이들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특정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보편적으로는 여전히 대형주 못지않게 탄력이 떨어지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적인 테마주인데요. 그것도 두 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전력이나 두산중공업과 같은 원자력과 관련된 테마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 될수록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 보복 소비라고 하죠. 소비가 갑자기 늘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뜨는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그런 종목들, 또 하나투어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또뭐 CGV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 급등을 하고 있죠. 자, 이들 종목군은 일반적인 테마주인데, 하지만 이들 종목들의 성격을 보면 일반 개인들이 인기가 아주 강한 대중적인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주 대중적인 종목은 아니기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 종목군들이 이게 너무 현란하죠. 잠깐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종목군들 다 그런 종목들인데요. 스펙, 기업 인수 목적 특수 회사를 스펙이라고 하죠. 삼성 스펙 2호부터 시작해서 삼성 스펙 4호,
또 하나머스트 7호, 또 신영 스펙 5호, 한국 9호 스펙, 뭐 현란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무더기 상한가를 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뭐 광폭 분위기를 현재 광풍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투기 시세죠. 그래서 이 두 종목 장세의 성격상 이 두 종목 각광받고 있는 두 섹터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 주제가 이제 그건데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설명드리는 현재 장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우리가 그래도 그 와중에 해볼 만한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일단 중소형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테마주로 보기에는 너무 큽니다. 인터넷 혁명, 새로운 신세계, 디지털 신세계, 신대륙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어마어마한 대변화의 축, 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인데요. 자기의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 세계입니다. 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시각 효과, 특수 시각 효과,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다 하는 점에서 이 메타버스의 테마가 워낙 강하고, 또 그 존속력이 아주 강합니다. 생존 기간이 아주 길다는 것이죠. 단발로 끝나는 테마가 아닙니다. 굉장히 길고 강하다 하는 것이고, 또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좋죠. 실적 가시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잠재력이나 기대감은 크지만 실적 가치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그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 심하죠. 종목도 너무 많고요. 하지만 이쪽 세트에 있는 종목들은 몇 개 안 되고, 또 해당 종목들이 나름대로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며 실적 가시성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 움직여요. 지금 현재 관련된 종목들 잠깐 보도록 하죠. 제이콘텐트리 같은 콘텐츠 업체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현재 CJ E&M 같은 경우도 그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J E&M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 이들 종목들을 하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번잡스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종목 중 네이버를 그 대안으로, 물론 시간이 조금 더디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고, 현재 주가는 상당히 더딘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시세를, 그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느리지만 길게 보면 이쪽에서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 밀어붙이고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단기는 한 달짜리, 두 달짜리 단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합한 종목이 뭐 없을까라고 했을 때 선정해 드린 종목이 바로 자이언트 스텝인데, 이 종목은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 종목이 한번 시세 분출한 이후에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 어떤 특정한 분위기, 자기한테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물량이 자동적으로 소화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탄력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의 5만 원, 6만 원 정도까지도 그 짧은 기간 내에 현재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된다고 한다면 신규 등록 종목의 성격상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 5천 원 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을 확보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에 국한해서 이 종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손절 기준가는 36,000원 정도. 지금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37,000원 정도 약간 높여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원자력 관련주와 직간접적 약간은 관련돼 있습니다만은 그전 한번 했던 종목인데요. OCI입니다. OCI가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OCI.
자, OCI. 우리가 이제 하나 솔루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OCI가 더 단기적으로 속도를 좀 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2만 7천 원 정도인데, 대략 13만 원 전이면 나쁘지 않다는 거고, 추세적인 아마 연말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넉넉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OCI. 그래서 OCI는 좀 이따가 왜 OCI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 내용까지를 들어보시고 잘 취사 선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종목, 우리 종목이 워낙 고가 우량주들, 우리 워낙 답답하니까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제시해 드린다 하는 것을 스타트로 해서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 정부에서 지금 6조 달러짜리 2022년도입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2022년도 슈퍼 예산안을 일단은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의회 통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슈퍼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10년간 4조 5천 불짜리 인프라 투자, 여기에는 각종 뭐 원자력도 포함이 되고 태양광도 포함이 되고 한다는 것에 우선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세한다는, 이거는 약간 반시장적이죠. 법인세에다가 뭐 자본이득세 최고 수율 높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약간 반시장적이라서 이 부분은 언제든 악재가 될 소지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고요. 일단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아둘 지표 중에 하나가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매달 체크하는 거시 지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미국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이거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가 지수입니다. 가격 지수가 현재 지난달 대비 0.5%, 작년 동기 대비 3.6% 급등을 했다는 거죠. 2008년도 이후에 최고치 수준으로 그 가격 지수, 즉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작년 동기 대비 3.6%면 지금 미 연준에서 내세운 기준치 2%를 훨씬 능가할 뿐만 아니라 지난달 3월달 2.3%보다 훨씬 더 높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상당히 높은 가격 지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나 식품 가격을 뺀 핵심 PC 물가 지수를 중요시하는데 3.1%, 이것도 높죠. 일반적으로 시장에 예상했던 것은 2.9 정도라는 것인데, 지난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합니다. 그 CPI와 PC 물가 지수와는 조금 차이가 나요. 보편적으로 PC 물가 지수는 보다 많은 품목에 대한 물가를 측정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PC 물가 지수가 3.1%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다우지수나 또는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좀 밀리긴 밀렸지만 치명적으로 밀리진 않았고, 또 이 부분은 미 연준에서도 일시적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준을 믿고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관심 있게 이 부분은 좀 봐줄 필요가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중국의 이번 5월달 제조업 PMI 지수가 51.0, 조금 저조하죠. 하지만 기준선이 50입니다. 어느 정도 중국 경기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지난 1분기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간 원자재
라기보다는 물품, 부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디스플레이 패널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요. 보편적으로 원자재를 했을 때에는 철광석 및 그 철광석에서 만들어지는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구리, 아이언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곡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유가도 올라가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는 중국이 제조업이 약간 주춤부렸다는 정도가 된다는 건데, 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우리 증시 해당되는 섹터의 해당 종목의 주가와 연동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미 철강과 관련된 종목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폴리실리콘입니다. 폴리실리콘. 한 달 새, 그것도 최근 들어 지난 4월 말, 4월 말에 17kg당 17.7달러였던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의 원료가 폴리실리콘입니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17.7달러에서 그 1개월 사이에 무려 25.4달러까지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작년 3월 달인가요? 4월 달 어떤 중성적 한 6월경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최저 가격이 6달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거기에 4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2020년도 최저가가 6달러 수준이었습니다. OCI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유일한 업체죠. 몇 개 더 있었습니다만 다 정리가 돼서 현재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유일한 업체가 옛날 동양제철화학 현 OCI이고, 그 OCI BEP 블랙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 되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약 8달러 정도 수준 됩니다. 8달러. 근데 작년 한 해는 평균가가 8달러 이하였기에, 그래서 OCI가 적자를 면치 못했고, 작년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적자 상태에 이르렀던 것도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다운돼서 그랬던 것인데, 근데 그렇게 애물단지였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 그렇게 급등을 해서 BP 8달러를 넘어 즉 17달러 정도뿐만 아니라 그 한 달 사이에 무려 25달러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고 의미 있는 것은 이 분야는 전형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매출이 늘어나면 늘수록 BP를 넘어가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 레버리지 효과가 커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도 늘어난 만큼 변동비에 늘어도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장치 산업은 고정비 비용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도 고정비가 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익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치 산업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현재 상황, 시장이 빠르게 수요가 늘고 또 공급은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시장 사이즈는 커지고 수익성은 빠른 속도로 좋아진다는 건데, 일례로 금년 1월달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 아니라 1분기 현재 영업이익 규모가 320억 정도 됐다는 건데, 금년 토탈로 봤을 때 3천억 정도 된다는 거고, 내년까지를 본다면 5천억 넘어 과거 최고치가 1조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10년 전입니다. 그때까지는 몰라도 대략 그런 정도 수준까지 내후년까지 영업이익 규모가 상당히 좋아서 약간 느리긴 하지만 HMN과 비슷한 그런 정도 실적이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좋아질 그럴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물론 HMN 정도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18만 원 정도까지 넉넉히 올라갈 그러한 바탕, 특히 최근 태양광과 관련되는 글로벌 수요가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규로 폴리시콘을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했고, 그리고 신규로 신설되는 그런 공장도 그렇게 많지 않으며 거의 최근 들어는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이 폴리시콘 생산하는 주요 지역인데요. 최근 신장 위구르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신장 위구르에서 그쪽에서 생산하는 폴리시콘은
현재 수입하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전 세계 공급량의 5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의 제재, 중국산을 제재한다 하는 것 때문에 폴리시리콘 가격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바람에 거꾸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뭡니까?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약간 불리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태양광을 만드는 원자재 가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현재 그 하나솔루션보다는 OCI가 조금 더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OCI 같은 경우에는 인천 OCI 공장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꽤 넓은 부지입니다. 그 당시 한 12년 전에 봤을 때는 상당히 한가했던 지역인데, 자, 그 부분이 미니 신도시가 개발되는 모양입니다. 그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164만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50만 평이죠. 상당히 큰 그런 면적입니다. 여기에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한 그와 관련된 개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미 또 개발 단계를 들어선 것으로 그래서 그 가시성도 상당히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사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올사이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덤으로 제가 이제 중국 제조업 기술 얘기하면서 OCI까지 얘기하게 된 그런 기회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제 10년물은 1.5930 다시 1.62로 내려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현재 분위기는 금리와 관련된 그 문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즉 적응을 하고 있다. 내성이 생기고 있다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당분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년 정도 돼서는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자, DXY 달러 인덱스 90.06 조금 올라왔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WT입니다. 원달러 환율 1110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고 최근의 그림은 동그라미가 그려진 그 지역인데 계속 내려가고 있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추세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계속 달러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니 현재 추세적으로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요. 달러 가치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아마도 연말쯤 되면서는 1,050원 정도로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랬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시장 이머징 마켓 쪽으로 현재 지금 매수를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판단까지를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증시는 오늘 일본 증시가 좀 약했는데 어제 그제 지난주 말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보합 정도. 지금 현 나스닥스는 살짝 약한데요.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것은 전혀 아니죠. 자, 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수급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갑자기 대규모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특히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베이시스 조건이 아주 좋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마도 현재 단기 중기적인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 전에 숏을 포지션을 걸어둔 것을 걷어들이는 것으로 환매수 성격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환매수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 잠재 규모가 무려 가장 크게 봤을 때 50조 평균으로 본다면 중간 정도로 보면 25조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게 들어오는 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의미 있는 그러한 행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지수 탄력이 좀 나오다 만 것은 금융투자가 대규모로 지난 6거래일 동안 계속 매수를 하다가 이들은 어차피 그들의 매매
그 기간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기관 중에서는 가장 단타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6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수했으면 이때쯤에서 순매도 할 수 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죠. 작은 차익이라도 차익이 나면 바로 매도를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주체가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아마 그 단기적인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물이 집중됐다 하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깊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의미가 있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막판에 들어왔고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상의 왼쪽 상단에 보면 밑에 보면 꺾은선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거기서 보면 기관 쪽의 그래프를 빼면 외국인들의 장중 그들의 수급의 태도 변화를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개장 초에는 순매도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약간의 순발력을 좀 보였다. 약간의 약간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어쨌든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이런 변동성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긍정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베이시스는 마감 때 좀 깎여서 마이너스 0.21 정도 나왔다는 건데 장중에는 비교적 플러스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전체로 봤을 때 일단 정상화됐다는 거고요. 이 정상화 베이시스가 정상화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잠깐 이걸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의 막대 그래프가 자주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있었던 단발적인 것과는 좀 다른데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수 상승 장세가 나가면 이런 정도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막대한 그런 규모의 프로그램 매수가 그것도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뭐 10번도 20번도 계속 그것도 하루에 5천억 원 이상 심지어는 1조까지를 순매수하는 그런 상황에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기관까지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 지수가 급등을 합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갔죠. 근데 그 단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물론 단기적인 것입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 주제가 되겠네요. 종목 장세 이상 현상이다 하는 건데 앞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었죠. 테마주는 보복 소비 원자력 테마 봤고요. 스펙 이거 아까 봤고요. 배경은 이런 것 같아요. 배경은 초대형주가 아직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기나 관심의 일부가 테마주 쪽으로 쏠리는 일종의 대안을 찾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그리고 공모주 열기도 많이 식었죠. 그리고 또 코인 광풍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몰려있던 돈들이 이쪽 약간 더 인기가 있는 시세 내지 스펙 같은 경우 투기적인 시세죠.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단기적인 시세이죠. 펀더멘탈과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뭐 최근에 스펙 관련주들이 상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작년에 상장된 스펙이 120개 이상 된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고요. 그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시세에는 정당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투기적인 시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메타버스 개념도 그 개념이나 재료도 약간 결합이 돼 있다는 건데 잠깐 이왕 얘기가 된 김에 거기까지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삼성 스펙 2호인데요. 삼성 스펙 2호라고 하는 스펙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 업체 하나를 합병 추진한다 하는 소식 때문에 이 업체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고 삼성 스펙 2호가 급등을 하니까 최근에 상장된 삼성 스펙 4호가 이런 식으로 또 급등을 하게 된 거고요.
삼성 스펙 4억 이렇게 급등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스펙들도 덩달아 시세 분출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는 건데, 일련의 그 흐름은 투기적인 광풍이라 하겠지만, 일단 메타버스 개념, 아까 얘기했던 삼성 스펙 2호라고 하는 그 스펙이 메타버스 업체 중에 하나를 인수합병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개념이 일종의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시세 분출은 투기적이지만 그 개념은 상당히 훌륭하다는 거, 놀랍다는 거 말씀을 드린 그대로고요. 근데 이왕 스펙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일단 스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 상장되지 않은 특정 기업을 인수, 합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적인 3년 기간을 두죠. 3년 동안 그 회사를 인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질적인 회사가 아니고 페이퍼, 종이로만 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피인수회사, 합병될 인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현재 그와 관련된 자금 조달을 할 수, 즉 상장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요. 또 상장도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인수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상당히 그러한 어드밴티지가 나온다는 거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우량한 벤처 회사, 사고 싶은 회사, 사실 그것에 대한 안목을 갖기도 쉽지 않은데 전문가를 통해서 그 분석된 그런 업체에 대한 정보 및 그와 관련된 종목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터무니없는 가격을 인수되는 것은 그쪽에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 어느 정도 공증된 그런 정도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분명히 장점이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미국도 한국도 스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3년 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더니 그 성공 확률이 약 55% 정도 됩니다. 실패 확률도 약 45% 정도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실패했을 때 원금을 다 날리는 것은 아니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돌려준다는 건데, 어쨌든 그때만큼은 그 기간만큼 3년이면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 자금에 묶이게 되고, 또 원금 100% 보상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와 관련된 비용 부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단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스펙 가격이 최근 이런 종목처럼 뭡니까? 삼성 스펙 4호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작으로 인수하게 될 때, 특정 업체를 인수하게 될 때 액면가 시가 2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인수 합병하는 걸로 그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스펙 당사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피인수 대상의 업체는 상대적으로 한테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서 1대1 합병이 안 됩니다. 합병 추진이 안 되거나 합병된다 하더라도 그 피인수 회사의 업체에 인수와 관련된 비용으로 오히려 그 손실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되죠. 사실상 합병이 무산되는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슈나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그 자체는 합병이 목적인 그들 합병을 오히려 무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급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급등해서는 안 되는 건데, 급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투기 시세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긴 봤지만 혹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높아지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기 종목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쨌든 테마주는 순환적 인기 지수예요. 단기 트레이드는 가능한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장기 투자를 하기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그들 종목이 고 PBR주입니다. 가령 코테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때문에 이렇게 부각된다는 건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 면세점은 중국 면세점 경쟁력도 상당합니다. 그렇게 옛날 같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한다,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PBR이 5배가 되는 현재 호텔신라는 아무리 봐도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복섭이라는 테마에 부합돼서
단기 시세는 분출하고 있죠. 그런 정도까지만 가능하고 CJ, CGV는 이거는 영화관 사업을 하는데 영화관 사업도 포화 상태이잖아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익성, 성장성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CJ, CGV의 PBR이 자산 대비 주가의 현재 수준 PBR이라고 하죠. PBR이 6배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높죠. 근데 주가는 막 튀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도 비슷하고요.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죠. 하나투어도 지금 여행사들이 아무래도 중국이나 캐터 등등 그 장기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PBR이 6배 정도 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성장성이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코로나 사태 문제가 남아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현재 PBR은 6배나 되고요. 두산중공업은 PBR이 좀 낮긴 합니다. 1.5배이긴 한데 근데 실적이 좀 약하고요. HMM 실적이 좋다고는 하지만 PBR이 5배고요. 물론 내년 정도 되면 PBR은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2배, 3배는 된단 말이죠. 성장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뭡니까? 그 운임 같은 경우, 선박 운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기 순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지만 내년 정도 되면 그 선박 컨테이너 운임 같은 그런 운임이 상당히 다운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PBR이 5배나 된다는 것은 좀 과하죠.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지금 들어가는 건 무리가 좀 뒤따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매매는 가능할지언정 지금 PBR은 워낙 높기 때문에 또 장기 성장성도 한계가 있는 종목들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불가합니다. 단기 트레이딩만 가능하다 하는 건데 단기 트레이딩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데는 PBR은 아주 높지는 않은데 여기는요 계속 적자입니다. 만성 적자거든요. 옛날 그 뭡니까 화장품 만드는 마스크팩 만드는 것 때문에 급등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인기 시세다. 올라가는데 명분은 있지만 그 명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는 않는 장기 정석 투자 대상은 아니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스펙은 뭐 말씀드렸듯이 묻지마 투자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종목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시다발 갑작스럽게 처음에는 뭐 삼성 스펙 정도만 뜨다가 나중에는 뭐 이것저것 다 개나 소나 다 무더기 상한가 치는 것은 전형적인 상투 신호이고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갖고 계시면 팔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들 종목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다음에는 그런 종목들을 안 하게 되니까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나아요. 성공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쪽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 이런 시세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평상심 잃고 어떤 도박 심리에 빠져서 말이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쪽으로만 계속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중독에 대해서 완전 페인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고 열이면 열, 한 명의 예외 없이 다 그런 식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알죠. 지금 도박을 해서 우리가 흥행성 있는 도박을 해서 한두 번 딸 수는 있습니다. 재미삼아 그럴 수는 있지만 도박에 빠져서 부자 된 사람은 없죠. 도박에 빠져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 만분의 1, 10만분의 1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사람을 내 벤치마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요래고 우리가 로또에 맞은 사람은 부러워할 수 있어도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심리로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뚝심을 살려서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석 투자로 가시고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그런 종목 정도만 그런 정도만 간단하시고 제가 선정해드리는 종목은 투기 좋은 시세가 전혀 아닙니다. OCI 그렇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그렇고 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종목이고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신 있게 그들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단기 트레이딩이니까
장기 정석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예 손대지 말고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초재일관 계속 신념 있게 밀고 나가시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근데 워낙 답답하니까 일부 약간 우리가 그와 관련된 단기 트레이딩을 이런 정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시해 드렸을 뿐입니다. 자, 그것을 감안하셔서 시장에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